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오늘은 아듀 초저금리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 이건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돈값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많이 또 준비를 해오셨죠 오늘? 이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한 주 한 주 정말 작가님께서 목요일 날 이모티콘 하나 보내시거든요. 어떤 이모티콘이요? 빨리 내놔라. 네. 네. 뭐냐, 이번 그게 주제는. 근데 이제 절대 텍스트로 보내진 않으세요. 아, 네. 그냥 그래요? 이모티콘만 하나 보내세요. 굉장히 압박감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네, 그런데 네. 제가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너는 맨날 쉬고 있냐. 맞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생각하고 뭔가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꼭 빨리 달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또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전 작가님 좋아해요. 작가님 좋아하고, 작가님이 항상 네. 이렇게 제가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드렸을 때 이렇게 멋진 대본으로 만들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주식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셔서 저한테 카페라떼를 한 잔씩 사주시던데 오늘은 먹지 못했습니다. 네. 카페라떼를 드시고 싶은 우리 권도영 대표님. 뭐 지난해 동결되고 나서 네. 뭐 한 3개월, 1년 3개월 정도의 인상인가요? 뭐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네.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고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8월 26일에 0.25%포인트 정도 높아져서 0.75%로 상향이 됐지만 네. 그래도 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작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무려 5% 정도를 낮추는 빅컷이라고 하죠. 네. 크게 그냥 말대로 빅컷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에 사상 최저인 0.5% 제로금리를 또 추가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0.75는 빅컷을 단행한 지난해 3월 수준으로 올라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아니다. 짚어주신 대로 맞습니다. 네. 네, 금리가 사실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은근 많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는 건 아닌지 빠른 시일 내에 오르는 건 아닌지 또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사실 시장에서는 네. 이번에 이렇게 오른 걸 가지고 지표를 잡을 수는 없지만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상이 됐을 때의 문제점을 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언제 또 추가 인상이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태고요. 한국은행 측은 연내 추가 인상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네.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아마 1%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금리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1월 이렇게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인상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연내에 이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정말 빠르면 한 10월부터 추가 그러니까요. 인상이 된다는 건데 8월 말에 인상하고 10월에 인상하고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10월 조기 인상에 무게를 두는 쪽은 경제 회복 전망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지표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백신 접종이 이제 저도 이번 주에 맞긴 합니다만 백신 접종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2차 추경 효과가 나타나면 10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이고 정책 결정 운신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연속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추가 인상은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아도 늦어도 네. 내년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출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금리 인상되면은 예금, 적금 이자 많이 올라가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네. 있는 반면에 또 이제 B2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레버러지 투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압박을 받는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코픽스의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정해지는 게 대출금리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은행이 가상금리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기준금리에다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요즘에 은행들이 이제 가계대출도 이제 그만하겠다, 당분간은 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시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우리가 관리도 좀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즌이 이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도 또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예대 마진이 수익의 원천이 이제 은행이잖아요. 네. 그 은행 속성상 대출 금리는 예적금 금리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 이쪽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나 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이제 영향을 앞으로 곧 받을 예정이니까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예의주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로금리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다시 또 예적금을 드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제 수준으로 네. 모든 걸 이제 짚고 또 예상을 하시는 이강은 아나운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핵심을 짚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당연히 예적금 금리도 줄줄이 인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보다는 조금 천천히 오르겠지만 네. 올라갑니다. 지금 금리 연상 여파는 전방위적인데 가장 가까운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 1.3에서 0.3%를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은행들도 0.1에서 0.3%, 많게는 0.6%까지 금리를 대출 금리 말고 이제 예금과 적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고 이미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적금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머니무브는 뭔가요? 머니무브. 이게 뭐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은 주린인데 네. 투자 수익률도 거의 없고 네. 또 게다가 빚져서 이거 하자니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예금 적금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굳이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뭐 넣어놔봤자 아무 네. 소용 없는 거 그냥 움켜쥐고 빼자. 있다가 그 돈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다시 넣는 거죠. 그게 뭐 개인적으로도 넣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은행에다가 돈을 다시 넣는 대규모 돈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이틀 만에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1조 7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머니 무브, 자금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고한 뭐 금리 인상을 또 예고한 상태에다가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은행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이런 머니 무브 사태가 지금 시작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위기에 따라서 어쩌면 이 머니 무브 발음도 네. 어렵네요. 이 머니 무브가 자연스러울 머니 무브.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뭐 이렇게 오르면서 대출 네. 받는 사람들은 뭐 사실 이자를 더 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뭐 중요한 게 오늘 이 코너가 있는 이유가 네. 재테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래요? 시기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예금 적금 많이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금 적금. 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는 좀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금리와 투자 수익률은 좀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이제 할인율이 좀 높아지고요. 유동성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 빡빡해지는 만큼의 자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성향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동성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네. 그 장세에 힘입어서 수익을 냈던 우리 동학개미들도 있고요. 네, 네, 뭐 영웅까지 끌어가지고 투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눠가지고 작년에 주식 박앤세일한다 이래가지고 막 돈 맞아요. 가지고 있는 돈 갖다가 열심히 또 주식을 사 모았는데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는 지금의 시즌에서는요 증시 조정을 우려하는 게 상당 부분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역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지금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상태가 왔다. 우리가 진짜 이제 공부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열심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환경의 판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새로운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투자 자산에 올인하는 것보다 네. 자산 배분을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격적인 자산에 좀 들어가 있던 것들을 이제 좀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는 자세, 그런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 이제는 뭐 금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투자 자산을 우리가 좀 다각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제로금리 시대에 이미 영끌의 B2까지 해서 뭐 주식시장, 코인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빚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예를 들어 두 분께서 무언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월급은 아까 빵빵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내가 무언가 돈을 빌려서 샀어요. 근데 그때 금리만 하더라도 뭐 0.5%였는데 갑자기 1.25로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는 돈 더 내라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갚아야 될 이자 금액은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당연히 우리 2030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그 다음 순위인 신용대출이나 아주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돈들을 많이 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회사도 많이 힘든 상태에서 만약에 유동성이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 갚는 거 먼저 재테크에 우선순위로 줬으면 좋겠고 예비 자금을 좀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비 자금요? 네. 예비 자금은 여러 가지 있는데 확 치고 들어오니까 네. 제가 굉장히 긴장되면서 또 네. 뭔가 짜릿했죠? 공격적인 공격적인 그런 게 생기네요. 일단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본인 급여의 3개월치가 저는 유동성 자산으로 마련이 돼야 네.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은퇴자의 경우에 연금 월액의 6배 정도가 항상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을 유동성 자산을 마련한다 했을 때 우리 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네.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급여 통장이 있을 겁니다. 네. 그 통장 이외에 통장을 하나 더 마련해서 내가 언제든 뺐을 수 있는 돈들이 내 급여의 3배 정도가 그 통장에 유보가 돼 있는가 이게 자산 관리의 첫 번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있어야 내가 이직이든 아니면 재테크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이든 다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퇴직을 하게 돼서 은퇴자로서 연금을 받게 되면 위험이 찾아왔을 때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6배 정도를 놓고 보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야 우리한테 위험이 될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위험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영업자나 저같이 사람이 모여야 먹고 사는 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유동성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방송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년 반을 버티고 있고 그 유동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 자금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네. 또 우리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얘기하듯이 엄마, 아빠 돈으로 좀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네, 보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유동 자금이거든요. 근데 다 막혀버리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저는 오늘 정확하게 저한테 물어보신 것만큼 급여에 곱하기 3 정도가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대신에 이자가 좀 있어야 되니까 급여 통장은 0.1이거든요 이자가. 네. 근데 뭐 CMA 기재 같은데 좀 어. 있어서 내가 힘들 때 좀 뺐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숫자가 좀 길었네요 제가. 아주 좋은 거 짚어주셨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데 뭐 사실 뭐 이렇게 금리 인상돼도 네. 여러 아까 뭐 포트폴리오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예, 더뎌요. 더딘데 금융주 중에 금융주들이 좀 더뎌요. 올라가는 그쵸. 속도가 뭐 화끈하게 수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예대 마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은행 같은 주식은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대금리 차 그리고 순이자 마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에 외국인 순매수가 또 유입되는 것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은행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거기에 배당 주식도 배당도 우리가 수익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은행이 지금 4대 금융 지주들이 올해 중간 배당으로 총 7,64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네.
보유하면서 배당 받으면서 길게 볼 수 있는 게 금융주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은행주 말고 혹시 다른 업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업종에도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생명보험사들 특히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받고 유보한 돈을 가지고 보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본인들이 내부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장기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으면은 보험회사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워요. 근데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보유한 채권의 절대 금액이 증가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업도 이제 조금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조심이래. 좀 약간 관심 가질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또 약간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보면 영끌에서 네. 뭐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부동산 글쎄, 시장? 저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는 정책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규제하겠다, 투기 세력 잡겠다라는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좀 봤으면 좋겠다. 종합적인 어떤 이런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는 관리에 나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끌 투자 굉장히 위험하죠. 금리 인상의 목적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집값 잡기라는 아주 대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처럼 대출 기반으로 레버러지, 그러니까 우리 레버러지 시소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이제 돈 빌려가지고 이제 집 투자하는 것은 이제 재미를 보기 좀 어려운 시대가 이제 왔다. 아무래도 그 각 정부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다 다른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 한도도 분명히 축소될 거고 네.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맞아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의견들도 나서고 네. 있습니다. 정부 규제 강화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매매 수요가 당연히 감소할 거고요. 가격 상승돼도 아마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하는 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출도 막히고 있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이 대출을 안 받게 되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신 네. 분들은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집에다가 보유 자금을 맞추지 말고 보유 자금에 집을 맞추는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재테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달 상환하는 대출 네. 원리금은 월급의 30%를 넘지 않게, 그리고 대출금은 집값의 30%를 넘지 않는 30%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는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래요? 아쉽네요. 아쉽죠. 하다 네. 보면 금방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직장인들이 그러면 자산관리 전략을 앞으로도 뭐 금리는 오를 게 좀 어느 정도 예정은 돼 있고 어떤 네.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뭐 당장 인상 수준이 크게 높진 않지만 우상향할 거라는 지배적인 의견 그렇죠.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대출 비교 서비스, 우리 핀테크적인 차원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조금이라도 좀 내가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웬만하면 이제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빚을 질 때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신용대출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우리 상환 관리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중채무라고 하는데 여러 개 금융사에 내가 여러 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금리가 낮은 쪽에 몰아서, 우리 소몰이라고 하잖아요. 몰아가지고 금리 이렇게 몰이? 금리 몰이를 해서 대출이 가장 적은 곳에 묶어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면 연 3에서 3.5% 사이가 네. 가장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내 금리 또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출을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네. 물어보세요. 네, 뭐 네. 이런 자산 중에서 사실 뭐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네. 스테이블 뭐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네.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저는
지금 우리 이 장소에 코인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미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아. 주식이 너무 좋아. 그래서 누구 팔자 바뀌어가지고 사표 내고 영국 갔대.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코인도 이미 돈 번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미 형성돼 있던 자산의 형성이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꺼져도 꺼져야 될 뿌리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 같은 것들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